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의 학교에서 담배 피다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광주 안에서도 명문으로 손꼽히는 학교였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소위 말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고3 초조하고 막막하던 그 시절 친구에게서 담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몇 모금 뻐끔거리는 정도였지만 금방 중독되어서 거의 골조 수준까지 가게 되었죠. 저희 학교에는 만대동산이라고 불리는 야트막한 둔덕이 있는데 그게 담배를 피우고 버린 꽁초가 모여서 산이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몰래 애용하는 장소였습니다. 새벽 3시쯤 사감 선생님은 먼저 주무시고 자습하던 아이들도 하나 둘씩 자러 들어가고 저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담배가 간절하더군요. 그날 밤은 말 그대로 달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저는 누구한테 들킬까 무서워 오직 라이터 불빛에 의지해 만대동산 기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대로 만족스럽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이는 순간 저 멀리 누군가가 제게 손짓을 하더군요.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냥 손을 까딱거리는 흐릿한 형체만 보였지만 저는 순간 사감 선생님에게 흡연 사실을 들킨 줄 알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전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손만 까딱거리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으슥한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때릴 생각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중학교 건물 근처로 가더니 눈앞에서 스르륵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제가 엄청난 곳에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학교를 건립한 어르신 한 분을 모신 무덤이 실제로 학교 단지 내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비석과 무덤. 제게 손짓하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그대로 기숙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죠. 혹시나 해서 수희 아저씨나 사감 선생님께 여쭈어 봤지만 그 시간에 나돌아다니던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 의지로 끊었다 보다는 마치 기숙사 내에서 누군가가 계속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마치 기숙사 내에서 뭔가가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와 같이 그 학교의 기숙생활을 하시면서 뭔가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제 생각이 틀리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늑대인간. 보름달이 뜨면 늑대 울음소리와 함께 인간이 늑대로 변한다. 인간의 지능과 늑대의 잔인함이 함께 들어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상상 속의 괴물이다. 서양권의 유명한 미스테리. 늑대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늑대로 변하는 사람인 늑대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스스로 늑대인간이 되기 위해 모종의 종교적인 거래를 하고 계약자에게 영혼을 파는 대신 늑대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받거나 또 다른 하나는 늑대인간에게 물려서 늑대인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늑대인간을 물리치는 방법으로는 중세시대와 고대시대에 자주 나와 있다. 늑대인간이 나타난 경우에는 성수와 은을 이용하여 죽였다고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늑대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일이 옛날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로마 시대 저술가인 폴리니우스는 자연사에서 늑대인간에 대해 언급을 한다. 물론 자신도 그 현상을 믿지 않았지만 로마 시대의 의사들은 난광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은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하며 성격이 늑대처럼 흉포해지고 날고기를 먹으려 든다고 한다. 1594년 자신이 늑대라는 망상에 빠져 사람을 해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신문관들에게 자신이 사실은 늑대이고 털이 안으로 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매끄럽다며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자해를 통해 신체의 단면을 보여줬음에도 믿음을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1275년 안젤라 드라 바르트라는 여인이 투르즈 종교재판에서 이야기하길 자신이 반은 늑대이며 반은 뱀인 동물을 낳았으며 인간의 아기를 훔쳐서 자기 아이에게 먹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1598년 서부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 가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3남매가 생트 클로드의 늑대인간이라고 알려졌다고 한다. 그중 페로넷이라는 여자는 난광증으로 인한 히스테리를 앓고 있었으며 그와 물론 그 가족까지 모두 화형에 처했다. 늑대인간은 사실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지만 대중적인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름달이 뜨는 밤에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냉동인간. 1980년 12월 20일 미국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9살의 진 힐리어드는 친구 집부터 집으로 운전을 하며 돌아오던 도중 빙판길에 그만 차가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고 맙니다. 차는 고장이 나서 시동이 켜지지 않았고 당시 영하 25도에 육박하는 굉장히 추운 날씨에 힐리어드는 이대로 차에 있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처에 지인이 산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도랑을 나와서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집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멀었고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에 그녀는 점점 지쳐가는 데다 발도 점차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발을 이끌고 간신히 친구 집에 있는 차고에 도착했지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새벽 늦은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영하 25도라는 혹독한 새벽 추위의 의식을 잃고 그녀의 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지인 넬슨은 출근을 하기 위해 차고로 갔다가 참혹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친구 힐리어드가 마치 미라처럼 온몸이 굳은 채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유령과도 같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눈은 얼어붙은 채 넬슨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넬슨은 석고상 같은 그녀의 시체를 차 뒤에 싣고 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 또한 놀라운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팔을 움직여보려 했으나 완전히 굳어 있었고 그녀의 눈을 향해 빛을 비추어 보았지만 그녀의 눈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는 죽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녀의 맥박을 재던 의사가 다급히 소리를 쳤습니다. 여자가 아직 살아있어. 놀랍게도 그녀의 맥박이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 따뜻한 스포를 덮어 그녀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경 그녀의 팔과 다리가 점차적으로 녹기 시작하였고 새벽 1시경에는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힐리어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고 말을 한 지 6일 뒤에는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7주 후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뇌가 손상됐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그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살아난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동결이 되었다는 건 이미 그녀의 심장과 뇌세포 등 대부분의 장기가 파괴되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녀는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현재까지도 이 얼음 여자 이야기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잠수함 미스테리. 1999년 초 러시아의 국영-TV 방송국에서는 1980년 방송국에 출연하여 여러 가지의 예언을 했던 불가리아의 점성술사 벵가시에 관한 프로그램을 19년 만에 재방송했습니다. 1980년 러시아의 TV에 출연하여 1999년과 2000년 사이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벵가시는 대신 1999년이나
2000년에 쿠르스크가 물에 가라앉아 세계인들이 애도를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위치한 쿠르크스에 거주하던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언에 놀란 일부 쿠르스크 거주자들은 이사를 가는 소동을 부렸으며 2000년 초 쿠르스크 지방에서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을이 절대로 물에 잠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벵가시의 예언은 2000년 8월 12일 동일 이름의 핵잠수함이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 노르웨이 근해 바다 밑에 침몰을 하여 예언을 20년 만에 적중시키게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잠수함의 침몰 이유를 서로의 잘못으로 미루고 있으며 양측이 언론에 공개한 쿠르스크호 침몰 관련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핵잠수함 쿠르스크는 흑해함대의 특별훈련 중 핵순양함 위대한 피터에서 잘못 발사한 어뢰를 맞고 침몰하였다. 2000년 8월 12일 위대한 피터는 5발의 연습용 어뢰를 발사하였으나 연습이 끝난 뒤 러시아 해군 측은 4발의 어뢰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습용 어뢰를 맞은 잠수함은 곧장 비상사태에 돌입. 수면으로 나오다 위대한 피터와 충돌하여 선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뒤 침몰하였다. 러시아 해군의 사고조사본부가 잠수함의 선체에 어뢰 자국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어뢰를 맞은 지점이 위대한 피터와의 충돌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핵잠수함 쿠르스크는 미군 또는 영국 해군의 최신형 수중물체에 부딪힌 뒤 침몰하였다. 2000년 9월 12일 러시아 해군의 사고조사본부장 벨러리 마닐로브 장군은 쿠르스크의 선체에 2개의 거대한 충돌 흔적이 있는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러시아 해군은 영국과 미국의 함정들이 항상 정찰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다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운항을 하던 최신의 수중병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곧장 수중물체를 육안으로 포착한 러시아의 해군 정찰기는 레이더상으로 물체와 너무 가까워지던 쿠르스크에 경고를 하게 되었고 레이더와 소나 장치에 감지되지 않던 정체불명의 수중물체를 피하려던 쿠르스크는 오히려 물체와 충돌을 하여 침몰을 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엄청난 무게의 잠수함과 빠른 속도로 충돌한 괴물체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유히 노르웨이의 앞바다에서 벗어난 뒤 영구 경해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이를 지켜본 해군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쿠르스크의 생존자를 찾기 위해 비상잠수팀을 급파하였으나 구조에 실패를 하고 만다. 두 국가의 팽팽한 주장으로 결말이 나지 않았던 쿠르스크의 사고 원인은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바다 속에 묻혀버릴 쿠르스크의 선체와 함께 미스테리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으로 덮였습니다. 위의 사건을 조사하던 유엔의 사고조사팀은 혹시 핵순양함이 도망가던 정체불명의 물체에 5개의 어뢰를 발사하여 그중 1개가 물체에 명중되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하나 러시아 측은 이에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해군은 미국 측의 톨레도 그리고 멤피스 핵잠수함의 표면을 검사할 수 있냐는 부탁을 하였으나 미 해군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당시 정체불명의 수중물체를 목격한 러시아의 정찰기 대원은 물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움직였다라는 증언을 하여 세계인들은 쿠르스크를 침몰시켰을 수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관한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쿠르스크는 미국의 주장대로 순양함의 어뢰를 맞아 침몰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쿠르스크는 러시아의 주장대로 신기술로 만들어진 미 해군의 차세대 수중병기와 충돌하여 침몰을 했던 것일까요? 5번째 이야기, 런던의 지하. 예로부터 영국의 런던시에는 엄청나게 크고 깊다는 지하터널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의 직접적인 폭격 세례를 받았던 영국은 곧바로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고 지하의 방공호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시에서 방공호 건설 작업을 진행하던 인부들은 런던 및 지하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가 자연석을 깎아 만든 것과 같은 대형 터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방공호로 쓰인 터널 덕에 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그 터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방공호 건설 당시 깊은 땅을 파고 있던 인부들은 갑자기 허물어진 집안 속이 크게 뚫려 있던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터널을 조사하러 파견된 런던의 시청 사람들은 오랜 탐사 끝에 당시 하수구로 쓰이던 그의 터널의 입구를 찾을 수 있었고 그 터널의 정체를 찾기 위해 시청의 건설자료 기록서를 탐독한 결과로 그 터널이 1830년대 당시 윌리엄슨이라는 담배 상인이 만들었던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수소문 끝에 윌리엄슨 씨의 자손을 찾은 시청 공무원들은 그의 자손들에게서 당시 윌리엄슨 씨가 서술한 나의 터널이라는 노트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노트에는 터널의 건설 배경과 과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 지불 기록 등이 상세히 쓰여져 있었습니다. 1789년에 태어나 1840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윌리엄슨 씨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뒤 자수성가로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당시 마차를 타고 혼잡한 거리를 자주 돌아다녔다는 그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영국 군인들이 아무런 직업도 없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모습을 딱하게 보고 구걸을 하던 군인들에게 내가 가리키는 곳에 땅을 파면 임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땅을 파면 돈을 준다는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의 퇴역 군인들은 윌리엄슨 씨로부터 약 5년간 계속하여 안정된 봉급을 받아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윌리엄슨 씨는 5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군인들에게 임금을 주다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옆에서 그를 지켜봤던 윌리엄슨 씨의 친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참가했다 전사한 그의 형제들을 기리며 군인들을 도와준 것 같다라는 말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발견 당시 윌리엄슨 씨의 터널을 탐사하던 런던의 시청 공무원들은 그의 터널이 실제로 얼마나 깊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터널 곳곳의 통로들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터널을 탐사하고 있는 영국의 지질학계학자들은 이 터널은 자연석을 깎아 만든 것이 확실하나 터널이 실제로 만들어진 연도는 1800년대가 아닌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얼마 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널은 1930년대에 방공호를 파던 인부들이 터널을 우연히 발견을 한 것과 같이 1830년대 윌리엄슨 씨의 인부들도 고대에 숨겨진 발자취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윌리엄스 씨는 고대의 터널을 발견하고 유적을 찾아 헤매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하얀 발목 귀신. 고등학교 때 봄부터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도중 매장 근처로 이사 오게 되어 새벽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조로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던 매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청소를 밤늦게 하게 됩니다. 매장 건물 2층에는 병원과 미용실도 있었지만 밤 9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불이 꺼져 2층 복도가 컴컴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던 동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동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형.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동생은 무서워서 더 이상 청소를 못하겠다기에 결국 제가 올라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서 지레 겁먹고 혼자 착각했거니 생각했지만 2층에서 빗자루질을 하다 복도 쪽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이 아닌 석고상 색을 한 게다가 발목만 존재하는 그것이 복도를 걸어 다니고 있던 겁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엄청난 공포에 압도되어 1층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 직원 휴게실은 지하주차장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동료들이 밤늦게 혼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았었는데
자재 배송을 시범적으로 새벽에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자재를 받으면서 올 테면 와버라라는 식으로 자재를 창고에 정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박스를 들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한 순간 제 눈앞에는 푸른색 줄무늬 카라티를 입은 어떤 남자의 인형이 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오금이 저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 인형이 뚫고 지나가는 순간 다리가 굽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저는 매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주방 뒷문 복도에서 매니저에게 방금 겪은 일을 하소연하는데 그런 얘기 아시나요? 홀령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곳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 말입니다. 마치 그 말이 생각나듯 갑자기 그 여자 매니저가 갑자기 소름이 돋게 춥다 라고 하시고는 팔을 문지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설마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아까 본 남자의 인형이 다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낮에도 주방 뒷문으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주인 없는 차의 이야기입니다. 지하주차장 왼편 구석은 정말 그런 쪽으로 둔한 사람이 가도 오싹하다고 할 만큼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얀색 승용차가 언제 주차해 놓았는지도 아무도 모른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남자의 인형을 본 그 왼쪽 구석에 말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차 운전석에 사람 머리만 둥둥 떠 있더라. 발목만 돌아다니다가 그 차 아래로 숨더라. 이런 이야기가 한참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서 올라온 신입 매니저 형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저희에게 다그치며 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말을 항상 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매니저 형님께서 창고에 자재 파악을 하시러 내려가신다고 하고 5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지하에서 비명이 들리고는 그 형님은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 마냥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있었어. 머리만. 그리고 발목이 돌아다녔어. 그 매장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들끼리는 그걸 추억거리 삼아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얀 발목은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미국의 도깨비불. 현재 미국 텍사스주의 말파시에는 밤마다 도깨비불이 나온다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말파 라이트라 불리우는 이 도깨비불이 출몰한다는 장소는 1800년대 미국의 원주민들이 기병대에 의해 전멸을 했던 피해 격전지였습니다. 말파 라이트가 텍사스의 신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것은 1876년. 때는 미국의 기병대가 원주민들을 토벌하던 그 당시였고 텍사스의 말파시에서 미국의 인디안 부족 중 하나인 히누이족을 몰살한 기병대원들은 밤에 이상한 불똥들이 쫓아와 우리를 자꾸만 괴롭힌다 라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 내용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1876년부터 매일같이 인근 주민들에게 목격이 된 말파 라이트.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 도깨비불들의 정체가 예전에 몰살된 히누이족의 주장인 에카람카와 그의 전멸한 전사들의 혼불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말파의 도깨비불은 매일 밤 9시에서 새벽 1시경 56번 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12km 밑 지점에 큰 벌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불의 특징은 만약 멀리서 사람들이 이 불을 구경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무리를 쫓아와 모든 구경꾼들을 멀리 도망가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988년 말파 라이트는 말파시에서 꿈에는 완전 가짜다 라고 주장하던 피닉스주의 카일 모리슨 씨는 남들이 다 도망을 간 뒤 혼자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멀리서부터 빠른 속도로 날아오다 끝내는 자신의 머리 위로 올라온 말파 라이트를 보고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깨비불 전설은 현재 신화와 전설을 통해 수천여 년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설에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저승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 가지고 이승에서 떠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설같이
말파시에서 나타나는 도깨비불은 한이 맺힌 인디안들의 혼이 이승을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번째 이야기, 유리병의 비밀. 유리병의 비밀이란 사건이 있습니다. 부유한 항구라는 뜻을 가진 섬, 푸에르토리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섬은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의 자치령으로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대우림과 산호섬과 백사장 등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997년 9월의 어느 날 푸에르토리코의 수도인 산후안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리병의 비밀의 시발점이 된 사건인데요. 거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군인 마르티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총을 발사한 남자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고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카메라맨 산체스가 사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차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유리병 속 생물체의 모습은 회색빛의 몸에 역삼각형 얼굴을 가지고 있고 아몬드 모양의 큰 눈과 작은 입, 손가락과 발가락은 4개인 기이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리병 속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외계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유리병이 들어있던 봉투 겉면에 베이스디 시바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이버에 위치한 기지라는 뜻으로 정체는 바로 루스벨트 미군 기지입니다. 이곳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장소입니다. 과연 그 유리병의 비밀은 무엇이며 미군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홉 번째 이야기, 패턴 괴담. 1996년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인 뉴욕주를 방문하여 일주일간 호텔에 머물던 프랑스인 안드레 르파셋은 잠을 자다 몇 번씩 악몽을 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일어날 때마다 시각이 7시 17분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그는 4일간 계속된 악몽에 시달리다 5일째 되던 날 자신의 주위에서 모든 번호들이 717로 보이기 시작하는 괴이한 현상을 체험하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올 때 7달러 17센트를 거슬러 받고 택시를 타고 세미나에 도착하니 그 요금이 7불 17센트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사려 했을 때 7시 17분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돌아갈 날짜가 7월 17인 사실을 깨닫고 흥미를 느꼈으며 표를 사려던 도중에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표를 사고 돌아서다 자신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등에서 소름이 끼치며 떨기 시작한 그는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떨고 있었고 이상한 기분에 표를 끊는 걸 포기하고 뉴욕에서 3일을 더 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7월 17일 호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그는 파리행 TWA 800호가 공중에서 폭발을 하여 탑승객 전원이 사망을 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고 무언가가 느껴져 비행기 스케줄을 확인했는데 자신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TWA 800호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국의 런던시에 거주하는 맥키니스는 어려서부터 주위의 사람이 사망을 할 때마다 사가 반복되는 숫자 패턴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거스름돈, 우연히 본 시간, 그리고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 등에서 연속된 444를 보게 될 때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려 6일간 똑같은 숫자가 주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술집에 모여있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주위 사람 중 분명히 누군가 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 혹시 이번에는 자기가 죽는 게 아닌가 하며 떨고 있던 친구들은 다음날 아침에 맥이 밤새 술을 먹고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사망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숫자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암시했던 맥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특정 숫자 패턴을 계속 목격하는 현상이 장래의 불길한 운명을 암시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